남편이 말했습니다. 40년을 살았으면 됐지? 이 집, 그 여자에게 주고 이혼해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 집을 말입니다. 그 사람은 냉정했지만 한 가지는 몰랐습니다. 이 집의 등기부등 본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오직 내 이름으로만 남겨주신 것이라는 거요. 그 여자에게 줄 수 있는 건 남편의 짐가방뿐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새로운 사연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서연입니다. 올해 33살, 서울에 있는 한 가구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이 화려할 리는 없죠? 그저 매일 할당된 실적을 채우고 고객들을 만나고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입이 마르도록 웃습니다. 밤에는 피곤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지경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오피스텔은 결혼 전에 제가 제 힘으로 산 겁니다. 수년 동안 할부금을 냈고 벽돌 하나, 커튼 한 장까지 제 손으로 직접 골랐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올 때만 해도 저는 이곳이 제 보금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나중에는 압력솥 같은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밖의 불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거실에서만 희미한 주황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저는 끊어질 것 같은 허리와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 허기진 배를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소망뿐이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침대에 몸을 뉘어 세상 모든 일을 잊는 것. 하지만 겨우 슬리퍼를 갈아 신고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거실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찰싹. 왼쪽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뺨 때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미처 이해하기도 전에 찰싹, 찰싹. 두 번째, 세 번째 따귀가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더 강하고 정확하게 제 얼굴을 곧장 향했습니다. 왼쪽 뺨 전체가 뜨거워졌고 눈은 시큰거렸으며 귀는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제 앞에는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쪽진 머리, 낡은 한복 상의를 입고 두 손은 허리에 얹은 채 가슴을 들썩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저를 잡아먹을 듯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이 망할 계집애가 이제야 얼굴을 들이밀어? 밥때 되면 밥할 줄도 모르냐? 시어미랑 내 남편 굶어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어머니는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고 그 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뺨의 뜨거운 감각 때문에 눈물이 찔끔 나왔지만 아파서가 아니라 억울해서였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야근하고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괜찮냐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커녕 뺨 3대를 맞아야 했습니다. 시집 온 지 거의 4년.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목에 걸린 덩어리를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야근하고 이 시간에야 겨우 돌아왔어요. 저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문 열고 들어서자마자 안부 한마디 없이 달려들어 제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붓는 건 어머니가 너무 과하신 겁니다. 과해. 내가 내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놓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김미숙 여사는 다시 제게 다가서며 손을 들었고 입에서는 도끼 어린 말들을 뱉어냈습니다. 자식도 못 낳는 여자, 시어미도 모르는 여자, 밥도 못하는 여자. 너 같은 걸 우리 집에 들인 건 8대째 재수 없는 일이야. 어머니의 자식도 못 낳는다는 말은
제 심장을 칼로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저와 준호 씨는 결혼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도 가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둘 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니 직장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 편히 가지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뺨을 때리려던 순간 저는 손을 뻗어 어머니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니의 손목은 가늘었지만 분노의 힘은 강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세게 뿌리쳤고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두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제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른이시기에 제가 존경했지만 절 때릴 권리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손을 뿌리치자 더욱 분노하며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내 시어머니야? 시집 왔으면 시어미를 모셔야지. 밥하고 청소하는 게 내 일이야? 널 때리는 건 널 가르치려는 거야. 내가 감히 말대꾸를 해.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영상들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야근하고 늦게 돌아와 서류를 끌어안고 밥을 하면서도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던 밤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어머니의 시장 보러 가는 것, 병원 가는 것을 기다려야 해서 거절했던 주말들. 연말 보너스를 준호 씨에게 건넸지만 결국 어머니 손으로 다 흘러 들어갔던 일들. 모든 인내, 모든 넘김, 참자.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 하고 스스로 다독였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비웃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디서 솟아났는지 모를 힘이 제 몸에서 폭발했습니다.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 어머니의 무릎 뒤쪽을 세게 걷어찼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모든 억울함을 쏟아내는 듯한 발길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반응할 틈도 없이 소리를 내며 그대로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등을 짚고 얼굴을 찡그리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감히 시어미를 때려. 어머니는 허리를 감싸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충격과 분노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누가 뺨 때려도 가만히 맞고 욕해도 가만히 듣는 그런 착한 사람 아닙니다. 어머니가 절 3번 때렸으니 저는 어머니를 1번 넘어뜨린 걸로 칩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이 오피스텔은 제가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산 겁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어머니가 제대로 사실 수 없다면 아들 데리고 제 집에서 나가세요. 저는 빚을 지고 살 사람이 아닙니다. 김미숙 여사는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언제나 말이 없고 인내심 강한 며느리였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네 하고 순종했으니 아마 어머니는 제가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을 겁니다. 팽팽한 침묵이 몇 초간 흐르더니 어머니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아. 이 꼴 좀 보게. 며느리가 시어미를 때려. 우리 집은 이제 망했어. 내가 어떻게 살아.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의 길고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아파트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보다는 그저 지칠 뿐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 침실로 들어가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남편 준호 씨와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억울함을 더 이상 삼킬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차분하게 들릴까 고민하고 있을 때 문밖에서 열쇠 소리가 찰칵하고 들려왔습니다.
남편 준호 씨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준호 씨를 만나기 전에도 제 삶을 꽤 잘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24, 제가 신입사원이었을 때 그는 협력사 기술팀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잘 웃고 말씨도 부드러웠습니다. 처음 현장 실사를 다녀온 날 하루 종일 상사에게 시달려 힘들었을 저에게 그는 따뜻한 밀크티 한 잔을 건네며 하루 종일 팀장님께 시달리느라 힘드셨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처럼 다정한 남자를 만난 것이 제 인생의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 씨의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어머니 김미숙 여사는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한복 상의를 곱게 입고 환하게 웃으시며 계속 제게 음식을 떠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며느리 되면 내가 친딸처럼 아껴줄게. 어머니의 입에서는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양가 어르신들이 덕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나한테는 준호 하나뿐이야, 며느리. 준호도 나도 조금만 인내하고 참아주면 가정이 평화로울 거야. 그때 들었던 인내하고 참아라는 말은 그저 어른들의 흔한 덕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훗날 제 목에 걸리는 올가미가 되어 수년간 저를 옥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후 몇 년 동안 저와 준호 씨는 따로 살았습니다. 김미숙 여사는 경기도에 있는 시골집에 계셨고 가끔 서울로 올라와 며칠 머물다 가곤 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지금처럼 불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시면 제가 밥하는 것을 돕고 청소도 하셨습니다. 가끔 시골에서 가져온 고구마나 밭에서 막단 채소를 제 손에 쥐어주시며 회사에 가져가서 동료들과 나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친밀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시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어머니가 시골에 홀로 남게 되자 준호 씨는 어머니가 외로움을 덜 느끼시도록 함께 살자고 끈질기게 졸랐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텅 빈 시골집에서 홀로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며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니 조금만 더 참자. 결국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가 올라오신 그날부터 이 오피스텔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점차 어머니의 집이 되어갔습니다. 회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저는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제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바로 저녁밥을 차리라는 잔소리부터 시작해서 제가 산 옷이나 가구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불평하셨습니다.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산 물건들을 이런 걸 왜 사냐,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비난하셨습니다. 주말에도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시장에 모시고 가고 병원에 동행하는 것이 제 의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어머니의 도벽과 뒷담화였습니다. 어머니는 몰래 제 옷장을 뒤져서 옷가지나 작은 물건들을 시골집으로 가져가곤 하셨습니다.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불평하면 어머니는 돈 좀 아끼려고 가져간 건데 며느리란 게 시엄이 돈 가지고 따지냐 라고 소리치셨기 때문입니다. 동네 주민들이나 친척들에게는 제가 게으르고 불효한 며느리인 양 뒷담화를 일삼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받았지만 나중에는 그저 무감각해졌습니다. 준호 씨는 이런 상황들을 알면서도 항상 모른 척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그는 전마가 연세가 많으시니 당신이 좀 참아줘. 범마 성격 아니까 그냥 넘어가. 범마도 너를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게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제 편이 되어주거나 어머니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애써 쌓아 올린 이 작은 보금자리는 어머니의 그림자에 완전히 덮여버렸고 준호 씨의 무관심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다정했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고 저에게 인내만을 강요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머니의 눈물과 불평만이 중요했고 제 고통은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집에서 그리고 이 결혼 생활에서 홀로 외롭게 버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눈물이 말라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선 조금씩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남편 준호 씨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벗을 틈도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허리를 감싸 안은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준호 씨는 허둥지둥 달려가며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어디 넘어지셨어요? 많이 아프세요? 김미숙 여사는 즉시 아들의 손을 꽉 잡고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내 마누라가 미쳤어. 밥도 안 하고 엄마한테 대들고 엄마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어.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 준호 씨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은 즉시 저를 향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서연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엄마를 때려? 저는 침실문에 서 있었고 여전히 화끈거리는 뺨 한쪽은 선명하게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잘 봐요. 제 얼굴이 이 꼴이 된 건 누가 때린 겁니까? 집에 오자마자 아무 말도 못했는데 어머니가 저를 3번 때렸어요. 그리고 욕설까지 퍼부었고요. 저는 그저 저항했을 뿐입니다. 준호 씨는 제 얼굴을 흘끗 봤지만 그의 시선은 아주 빠르게 어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고 목소리를 낮추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엄마잖아. 엄마 성격이 급해서 말다툼을 좀 한 거라고 당신이 조금만 참으면 안 돼? 어떻게 감히 엄마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당신은 나를, 우리 엄마를 뭘로 보고 이런 짓을 해?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때 제 기둥이라고 믿었던 남자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말해봐요.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침부터 새벽 1시 다 돼서야 집에 돌아왔고 밥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집에 오자마자 뺨 3대 맞고 하녀 취급받으며 욕까지 들었는데 당신은 나한테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엄마 편만 들어요. 내가 저항했더니 나를 뭘로 보냐고? 준호 씨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평생 힘들게 키웠어. 엄마가 당신을 때린 것도 다 당신을 가르치고 싶어서 그랬을 뿐이지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엄마를 발로 차는 건 용납할 수 없어. 저는 갑자기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가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뒷담화를 했던 수없이 많은 순간들. 몰래 옷장을 뒤지고 물건들을 훔쳐 시골로 가져갔던 일들을 제가 모른 척했던 수없이 많은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당신 눈에는 내가 틀렸고 당신 어머니는 항상 옳다는 겁니까? 저는 목이 쉬어 물었습니다. 김미숙 여사는 아들의 손을 더욱 단단히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봐라, 아들아. 내가 말했지? 이 애는 나를 뭘로 보지도 않아. 심지어 이 집이 자기 거라고 엄마랑 너를 내쫓겠다고 했어. 준호 씨는 화들짝 놀라 저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 말했어? 저는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네, 이 오피스텔은 제가 10년 넘게 돈 모아서 산 겁니다.
결혼 전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누구를 쫓아내는 건 아니지만 여기 사는 사람이라면 저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무도 저를 때릴 권리는 없어요. 집안 공기가 뻑뻑해졌습니다. 준호 씨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이를 갈았습니다. 서연 씨, 내가 말하는데 당신이 엄마한테 계속 함부로 굴고 감히 손대려고 한다면 나는 당신과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 말은 작은 금이 가는 소리 같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수년간 함께 살면서 제가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았던 수없이 많은 순간들을 그는 결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오늘 밤의 일과 바닥에 넘어져 있는 늙은 어머니만 봤을 뿐입니다. 저는 그 모자를 보면서 제가 돈을 주고 산 이 집에서 저 혼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가 혀를 베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당신이 옳고 그름을 떠나 오직 어머니 편만 들 수밖에 없다면 우리 이혼해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미숙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준호 씨도 제 귀를 의심하는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 우리 이혼해요. 저는 섬뜩할 정도로 평온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돈 버는 기계이자 어머니의 화풀이 대상이 되는 걸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준호 씨는 얼굴이 붉어졌고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이혼이 무슨 장난인 줄 알아, 서연 씨? 당신이 이 집에서 맨몸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잘 생각해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 준호 씨가 벽을 치는 소리, 욕설과 협박이 뒤섞여 탁하고 음침한 소음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털썩 주저앉아 스탠드 불을 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왼쪽 뺨에 선명한 붉은 자국 3개가 보였습니다. 화끈거림은 덜했지만 여전히 흉했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려 짜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득 제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앞길이 막막할지라도. 그날 밤, 저는 거의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헛기침 소리를 들으며 머릿속에는 오직 제가 방금 내뱉은 한마디만 맴돌았습니다. 이혼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억울함 속에서 내뱉은 한마디가 눈물겹지만 동시에 빛으로 가득 찬 긴 여정을 열어 저를 잘못된 결혼 생활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얼굴의 부기는 가라앉았지만 뺨의 붉은 자국은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 밑은 거뭇했고 입술은 창백했으며 눈빛은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가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준호 씨는 이미 출근했고 시어머니는 식탁에서 채소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나오자 어머니는 흘끗 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출근하면 생활비 보내. 이번 달은 채소값이 비싸. 저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제 마음속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이미 준호 씨한테 다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더 필요하시면 준호 씨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더 이상 이체해드리지 않습니다. 김미숙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얘야, 내가 이제 나랑 푼돈 가지고 따지겠다 이거지?
정말 못된 계집애 같으니라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옷을 갈아입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밖에서는 어머니가 몇 마디 더 독서를 퍼부었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길을 갈 준비를 마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는 가정사 때문에 반차를 냈습니다. 팀장님은 제 뺨에 희미하게 남은 멍 자국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서연 씨.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회사를 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어젯밤 제가 저장해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변호사님은 40대 초반의 차분하고 침착한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부터 시어머니가 올라오신 일, 정신적 학대, 그리고 멋대로 돈을 이체한 일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아주 꼼꼼하게 경청했고 가끔 몇 줄씩 메모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요,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결혼 전에 구입하고 서연 씨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은 서연 씨의 개인 재산입니다. 이혼 시 남편이 이 부분에 대해 재산 분할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연 씨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돈을 이체한 것은 서연 씨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해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서연 씨가 이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은지 아니면 명확한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싶은지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끝내고 싶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애썼어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이해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서연 씨는 결혼증명서, 주택서류,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매우 강렬한 심리적 충돌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제 손에는 준비해야 할 것들의 목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날씨는 아직 쨍하게 덥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무겁게 짓눌렀던 무언가를 진정으로 놓아주기로 결심하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지치고 해방되기를 바랄 뿐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 준호 씨는 제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김미숙 여사로부터 걸려온 부재중 전화 한 통만 있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다시 과거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이 알려준 서류들을 준비하는데 힘썼습니다. 결혼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 거래 내역, 오피스텔 서류. 서류 한 장 한 장을 손에 들 때마다 비록 마음속에 슬픔이 밀려와 가라앉을 때도 있었지만 제가 가고 있는 길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준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서연 씨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문자를 한참 동안 읽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세요. 저녁 무렵 준호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현관 밖에 서 있었고 잠을 제대로 못 잤는지 얼굴은 초췌했고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은주 언니는 준호 씨에게 인사한 뒤 능숙하게 장 보러 간다고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우리 둘은 식탁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준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엄마는 계속 우시고. 당신이 집 나갔다고 소문나서 친척들 얼굴도 못 들고 다니시겠대. 저는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 건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는 거지 어머니가 소문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준호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많이 생각했어?
나도 엄마가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엄마는 연세도 많으시고 엄마 성격이 원래 그런 거라 바꾸기 힘들어. 서연 씨, 다시 집으로 돌아와 줘. 앞으로는 엄마한테 더 부드럽게 말할게.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예전처럼 제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던 날의 간절함이 그의 눈빛 속에 남아있는지 애써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피로감, 망설임, 그리고 어머니의 비위를 상하게 할까 두려워하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준호 씨,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어머니께 더 부드럽게 말해달라는 것을 원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가 맞았을 때, 모욕당했을 때, 돈을 침해당했을 때, 자기 아내를 보호할 줄 아는 당신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한 가지를 수년 동안 기다렸지만,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침묵했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연세가 있으시니 당신도 이해하겠지만 나도 사람입니다. 아무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참을 의무는 없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들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서연 씨한테 약속한다면 앞으로 매달 돈 문제는 투명하게 관리하고 엄마가 서연 씨 계좌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게. 그리고 엄마한테도 예전처럼 심한 말 하지 말라고 할게. 서연 씨, 집으로 돌아와 줘. 이혼하고 싶지 않아. 저는 말없이 굳어졌습니다. 이 말을 몇 년 전에 들었다면 아마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안에는 너무나 분명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이미 시든 꽃은 다시 물을 준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말할게라고 했지만 만약 어머니가 듣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감히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있나요? 준호 씨는 멈칫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내 편에 서겠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당신은 그저 어머니에게 말하겠다고만 하지만 예전에도 수없이 말하겠다고 했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지금 뭘 원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더 이상 돌아갈 믿음이 남아있지 않아서요. 준호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그 말 정말 결정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정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생각은 안 해? 엄마가 당신이 정말 이혼하려는 걸 알면 견디지 못할 거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어머니를 생각해왔기에 지금까지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미안해요.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럼 재산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오피스텔은 제 개인 재산입니다. 결혼 전부터 법적으로 제 소유였으니 당신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결혼 후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법에 따라 공정하게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호 씨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는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는 묘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사랑해서 오는 슬픔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선택했던 지난 시간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은주 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완전히 저문 뒤였습니다. 우리 둘의 안색을 본 언니는 대충 짐작한 듯 했습니다. 준호 씨는 언니에게 인사하며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서연 씨가 이혼 서류에 사인할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말을 마친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그의 발소리가 골목 밖으로 멀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틀 뒤 김미숙 여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예전처럼 앙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와서 엄마랑 이야기 좀 할 수 없을까? 엄마랑 너는 모자지간인데 뭐든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네, 돌아갈게요. 그날 오후, 저는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떠났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다만 공기가 훨씬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미숙 여사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식어버린 차 주전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어머니는 일어서려 했고 당혹감이 역력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다시 부른 건 준호가 내가 정말 이혼을 결정했다고 해서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이니? 네. 어머니는 다시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도 내가 가끔 까다롭고 성격이 급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일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몰랐어. 돌아와 줘, 서연아. 엄마가 앞으로 잔소리도 덜하고 내 돈에는 절대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저는 수년간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늙어 보인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주름진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진심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더 이상 한 번 더 시도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감히 이 집을 버리겠다는 거야?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 집은 물질적인 공간일 뿐입니다. 저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곳이라면 더 이상 제 집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오랫동안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오피스텔의 문을 아내로서 마지막으로 잠갔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거실의 소파에서 식탁, 그리고 제가 수없이 많은 늦은 밤 식사를 조용히 준비했던 부엌 구석까지 방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느린 영상처럼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익숙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멀리 느껴졌습니다. 문을 나서고 나서야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제가 정말로 떠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김미숙 여사를 경기도 시골집에 모셔다 드렸고 이혼 서류를 정리할 날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가는 날, 저는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은주 언니가 동행하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언니가 있으니 걱정 마. 법원의 이혼 조정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맞은편에 앉았고 두 손을 깍지 끼고 있었습니다. 김미숙 여사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이 마지막을 마주할 용기가 없으셨겠지요. 조정위원은 절차에 따라 저희에게 질문했습니다. 재산에 대해 묻자 저는 오피스텔이 혼전 재산이며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준호 씨는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자녀에 대해 묻자 저희 둘 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녀는 없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갑자기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말입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할 때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호 씨의 손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 다 서명했습니다.
조정위원은 선언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두 분의 혼인관계는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저는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준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정실을 나와 저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주 섰습니다. 그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원망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너무 오래 참아서 우리 둘 다 힘들게 했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복잡한 사람들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동시에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 같았지만 그 빈자리에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팀장님은 제가 막 이혼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바쁘게 만들려는 듯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 바쁨이 필요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할 틈이 없도록. 전 시댁 친척들로부터 제가 이혼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비난했고 어떤 사람은 안타까워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렸습니다. 애를 못 낳으니까 쫓겨났지에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그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은 그들이 쉽게 믿고 싶은 이야기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김미숙 여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 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앙칼지지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아, 나 시골에 내려왔어. 집이 텅 비었구나. 전화한 건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저는 창가에 서서 유리창에 길게 흐르는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신 걸 보니 많이 생각하셨나 봐요. 저도 이제 어머니 원망 안 해요. 건강 잘 챙기세요. 저희가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는 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 말이 맞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속 마지막 문이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삶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풀리면서 저는 영업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축하해 주었고 부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 씨가 아주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 그게 바로 능력이죠. 어느 날 퇴근길,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회사 정문 앞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게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기술팀의 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혼자 기다리시면 힘들겠어요. 저희 집 가는 길이니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 저희는 일, 스트레스, 그리고 미래 계획에 대해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차가 저희 집 골목 앞에 멈췄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서연 씨. 그냥 동료로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복잡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미숙 여사가 가벼운 뇌졸중으로 입원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혼했지만 저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이 되자 저는 이틀 휴가를 내고 시골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준호 씨가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잠시 굳어지더니 일어섰습니다. 서연 씨가 어떻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식 듣고 어머니 뵈러 왔어요. 병실 안, 김미숙 여사는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마르고 창백했습니다. 저를 보자 어머니는 놀라시더니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여긴 왜 왔어? 나는 이제 내 시어머니도 아닌데.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아니더라도 한때는 한 가족이었잖아요. 어머니를 뵈러 오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았고 두 줄기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이틀 동안 병원에 머물며 저는 준호 씨와 교대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더 이상 부부는 아니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예전 같은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제가 서울로 돌아가기 전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평생 너를 잃고 나서야 귀한 줄 알았구나. 한 번만 용서해다오. 저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랄 뿐입니다. 병원을 나서자 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요. 여러분의 존재가 제가 서연의 마지막 이야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의 민낯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골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서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밤마다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감정이나 옛집에 대한 악몽이 없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의 사람처럼 저는 훨씬 가볍게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 씨는 여전히 꾸준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제가 야근할 때면 조용히 제 책상 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놓아주었고 저녁 식사를 제때 하라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때로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연 씨, 괜찮아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압박감 없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은주 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시골에 내려가 전 시어머니를 뵙고 온 이야기를 하자 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그분을 찾아뵙는다는 건 내 마음속에 진정한 원망이 없다는 뜻이야. 너처럼 상처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뒤도 안 돌아봐.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부부의 정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라 제 자신이 증오를 품고 살고 싶지 않아서요. 그게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언니. 며칠 후 준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미숙 여사가 퇴원하셨고 저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시골로 찾아오라고 하셨어.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 전해주세요.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지만 어머니가 건강하시기만 바란다고요. 전화는 예전처럼 길게 이어지지 않고 금방 끝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일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저는 적지 않은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은 작은 잔치상을 차리고 은주 언니를 불러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찻잔을 들고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두 발로 다시 일어서는구나. 아비 어미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저는 고개를 숙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지훈 씨가 지방 출장 프로젝트에 저와 동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긴 차 안에서 저희는 가족, 어린 시절, 그리고 인생의 좌절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과거 이야기의 일부를 들려주었습니다. 꾸미지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차가 휴게소에 멈췄을 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오늘처럼 다시 일어서기까지 정말 강했다는 건 알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제 심장이 아주 작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 씨는 제 작은 부엌에서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화려한 장미도 고급 레스토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소박한 반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폭풍우 없는 인생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폭풍우가 닥치면 제가 서연 씨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약속할게요.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어요?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울지도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네, 동의해요. 하지만 저는 맹목적인 인내가 아닌 존중과 솔직함이 있는 결혼 생활을 원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결혼을 원합니다. 저와 지훈 씨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 대신 안심하는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셨습니다. 은주 언니는 제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다른 자세로 예식장에 들어서는구나.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경기도에 있는 전 시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바람 속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제 갈 길을 갑니다. 어머니도 편안하시길 바랄게요. 더 이상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와 지훈 씨의 결혼 생활은 조용했습니다. 저희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구석구석 저희 두 사람이 함께 논의하고 꾸민 공간이었습니다. 아내로서의 두 번째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죽 냄새가 피어오르고 창문으로는 햇살이 비쳤습니다.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잠에서 깬 지훈 씨가 부엌 문에 기대어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걱정 속에서 아내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는 평온 속에서 아내 역할을 하길 바라요. 저는 그를 돌아보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럼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저희는 여전히 일을 했고 때로는 피곤하고 논쟁할 때도 있었지만 서로를 무시하거나 강요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마다 지훈 씨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침묵으로 넘어가면 안 돼. 서로 이해하기 위해 이야기해야 해. 저는 예전의 말다툼이 항상 상처로 끝났기 때문에 싸움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와 함께하면서 저는 두려움 없이 제 감정을 말하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결혼 1년 후, 저는 임신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손에 들었을 때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당황해서가 아니라 제 심장이 아주 작게 행복으로 떨렸기 때문입니다. 소식을 들은 지훈 씨는 잠시 굳어지더니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진정한 가정을 선물해줘서 고마워.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눈물이 그의 셔츠를 적셨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닌 온전한 마음으로 어머니가 되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 세아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자 저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 씨는 옆에 서서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을 닮았어. 저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름을 세아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상처들을 겪지 않고 평안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세아의 100일 잔치 날
저희 작은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께서 손녀를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비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어머니는 저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해졌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 씨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곧 같은 고향 사람과 재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 예전처럼 말고 착한 사람 만나라고. 저는 질투나 아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잘 지내면 됐어요. 저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준호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잃은 게 내 인생 최대의 손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와서야 알았어. 가장 큰 손해를 본 건 당신이었어. 나와 우리 엄마를 너무 오래 참아줬으니까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둬요. 평안하게 지내면 그걸로 됐어요. 그 전화는 과거를 완전히 닫아주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세아가 3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지역관리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 움츠러들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걷고 자신의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출장길에 준호 씨의 삼촌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그때 집안일은 어른들 때문에 젊은 너희가 고생했지? 지금 내가 평안하게 사는 걸 보니 나도 기쁘다. 준호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더구나. 너를 아꼈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제 심장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슬프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고요함이 퍼져나갔습니다. 준호 씨의 새 아내로부터 뜻밖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녀가 첫 아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왜 그렇게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 준호 씨는 서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날의 조언에 감사드려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순산 축하해요.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요. 세아가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어느 날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준호 아빠랑 같이 안 살아?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엄마와 준호 아빠는 더 이상 함께 사는 게 맞지 않아서 헤어졌어. 하지만 준호 아빠는 엄마 인생에서 좋은 사람이었어. 그저 각자 다른 길을 가야 했을 뿐이야. 어느 날 저는 지훈 씨와 세아와 함께 전 시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작은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도 편안하시길 바랄게요. 지훈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은 마음속에 돌멩이를 지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너무 오래 지고 있었어요. 그해 연말, 저는 회사에서 10년 근속 기념패를 받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제 눈에는 더 이상 인내나 두려움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의 평온함만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훈 씨가 세아를 안고 저를 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새해 전야 저는 세아를 안고 부모님, 그리고 지훈 씨와 함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 무너져 내린 뒤 평온을 찾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저는 밤하늘을 가득 채운 불꽃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네,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김미숙 여사는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통제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준호 씨는 맹목적인 효심 때문에 아내를 지키지 못했고 결국 행복했던 가정을 잃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구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했고 그 결과 진정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선한 마음은 자존감과 함께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때로는 현명하고 냉철한 저항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덕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형태가 됩니다. 행복은 무조건적인 인내가 아니라 자신을 해치는 곳을 떠나 자신을 존중하며 살 수 있는 평온한 안식처를 찾아가는 용기 있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서연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녀였다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소중히 읽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채널 가족의 민낯을 구독하여 다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당신이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니까요.